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자명종 소리에 아마 이제 후회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 내가 왜 아침 강의를 신청했을까 하면서 분명히 한번 후회를 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제 성공의 첫 걸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녁 때 일찍 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녁 때 일찍 잔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밤문화. 그죠? 밤문화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못하게 보면은 선생님들 술 잘 마셔요. 그죠? 대체 언제 마십니까? 아침에 마십니까? 밤에 마시죠. 그렇죠? 늦잠 자는 사람은 밤에 마시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마시고 늦잠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안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죠. 시간 확보도 많이 되고, 그렇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술 마시면 그날 놀지만 다음 날도 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확보도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로스쿨 문제 해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로스쿨이 시행되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사법시험은 공부를 이제 안 하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참 어리석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법시험 같은 것을 옛날에 과거 시험에 비유를 한다면요. 지금 진짜 과거 제도가 시행된 예로 이 합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예전에 사법시험이 300명 뽑았고 그 전에는 200명, 또 전에는 150명, 심지어는 한 20명 뽑을 때도 있었어요. 20명 뽑을 때. 이때는 정말 사법시험 되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1000명씩 뽑고 있습니다. 이 1000명씩 뽑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누적됐던 실력자들이 대거 합격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매년 1000명씩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1000명씩 뽑게 되면서 초기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1000명씩 뽑으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그러면 평균 연령이 내려갈 것 같은데, 1000명씩 뽑았던 초기에는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노장들의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노장들. 그렇죠? 그동안 그 숫자 때문에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합격을 못했던 그 많은 실력자들,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이 실력자들이 이제는 대거 정리가 된 겁니다. 바겐셀이에요. 세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되니까 실력자들이 다 이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되니까 2차 시험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노장들이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리한 점이 뭐냐? 사실 사법시험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도 누굴까요? 노장일까요? 아닙니다. 노장이 아니에요. 노장들은 합격자, 응시자 대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의외로 합격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들입니다. 처음 초보자들 무섭게 공부해요. 정말 무섭게 공부합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무섭게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로스쿨 문제 때문에 그 초보자들이 진입을 잘 안 합니다. 사법시험에. 그래서 로스쿨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당장 어려운 거는 일단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당장 어려운 것은 좀 피하자. 당장 고생스러운 것은 피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나 갔다 오지 군대나 갔다 오면 로스쿨 돼 있지 않을까 해서 나중으로 하고 미루는 이런 어떤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진입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뭡니까? 위에서 많이 나가버렸고 새로운 진입자가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시작하고 있죠. 뭡니까? 정말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지금부터 한 2, 3년, 3, 4년, 이때가 사시 합격의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기회죠. 신이 내린 기회. 단군 일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죠? 이거 놓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로스쿨은 거저됩니까? 솔직히 그거 힘들어요. 그렇죠? 응시자가 무지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웬만한 사람 다 응시해 볼 겁니다. 또 그렇고 선발하는데 무슨 LSAT 같은 시험 치르는데 그건 도대체 공부해도 그렇고 안 하도 그렇고 약간 이상한 시험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법학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운이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그러지 않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실력으로 되는 거지 운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늦잠 자는 친구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빨리 해서 합격해서 법조인의 길을 간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이게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거 이것이 하여튼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일단 시작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한 거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또 보기로 합시다. 우리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형법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형법의 의, 자,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범죄와 형벌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그게 바로 형법이 되는 겁니다. 대개 이것이 형법전에 규정되는데 이런 형법전을 협의의 형법 또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죄와 형이 형법전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형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법률에도 죄와 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전을 포함해서 죄와 형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우리가 광의 형법 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질서위반법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건 뭐였습니까? 형벌을 과하기는 너무 좀 심하고 그렇다고 봐줄 수도 없는 그렇게 어정쩡한 약간 경미한 반사적 행위죠. 이 경미한 반사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질서위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제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럼 형법과 이제 질서위반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자, 다소는 실제설인데 자, 실제설은 어떻게 구별하죠? 자, 형식, 어떤 제재의 종류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성질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즉, 형법의 대상이 되는 범죄나 질서위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 행위나 반사적 행위라는 점에서는 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나 뿐이야?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 양적인 차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일단 법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비난의 정도도 약하다는 거죠. 어제 신지 사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가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만 양적으로만 달리 취급한다는 것이 실질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이제 또 성격의 문제에서 우리가 평가 규범의 성격과 결정 규범의 성격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응하는 법이죠. 근데 범죄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행위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행위적 측면에 착안한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 뭡니까? 의사결정 규범이고 이 결과적 측면에 착안한 어떤 외부적 측면에 착안한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 평가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평가가 일단 선제해야만 의사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의 1차적 성격은 평가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위법성의 평가 방법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 위법성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또 형법의 기능을 봤는데 우리 이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호적 기능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까?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장적 기능 무엇으로부터의 보장을 말합니까?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의 보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형법은 범죄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만 국가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익 보호적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보호 충성의 원칙입니다. 자,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즉, 형법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해보고, 자,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형벌을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호충성의 원칙이고 최우수단성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형법은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형벌이죠. 그래서 어제 설명했지만 어떤 법이 국민의 생명을 빼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민법에 손해배상 가운데 손해배상 못하면 사형 이런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형법만이 국민의 생명을 빼줄 수 있고 자유도 빼줄 수 있고
돈도 뺏을 수 있고 명예도 뺏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게 형법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니까 제일 나중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수단에 의해서 통제를 해보고 이 가벼운 수단에 의해서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형법을 투입해서 우리가 그걸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호충성의 원칙 최후 수단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적 기능과 보호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형벌 제도 자체의 모순이죠. 형법은 법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 뭡니까?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뭡니까?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즉, 그래서 법익 침해를 수단으로 해서 법익을 보호하는 게 형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렇죠? 그 모순 때문에 이 보호적 기능과 보호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 모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 어제 설명드렸고, 현재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장적 기능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고, 자, 사실 이것이 헌법상 그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위험형법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위험법에서 하나 더 좀 부연 설명해 보자면, 그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일단 어떤 행위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자, 행위가 있고, 근데 행위. 자, 요 행위,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범죄 행위만 하면, 자, 범죄 행위만 하면 그 자체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범죄를 무슨 범죄라고 말합니까?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만 하면, 법률에 규정된 행위만 하면은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를 우리가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한강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자, 이걸 추상적 위헌범으로 규정하면 뭐가 범죄가 되는 겁니까? 쓰레기 버리는 행위,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현실적 위험,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은 현실적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만 가지고는 죄가 될 수 없고, 자,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한강물 오염의 현실적 위험성까지 발생해야만 범죄가 완성되는 것, 이것을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 현실적인 법익의 침해죠. 법익의 침해. 그래서 법익이 침해됐다는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범죄가 완성되는 경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침해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해범. 그래서 그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이제 구체적 위험범이나 또 법익이 침해를 요구하는 침해범은 범죄학상으로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느냐? 결과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은 행위만 가지고 죄가 되니까 결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만 가지고 죄가 되고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만 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를 또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거동범이라고 부릅니다. 거동.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요거만 있으면 즉시 범죄가 완성돼 버립니다. 이런 범죄를 우리가 거동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동범과 결과범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과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범은 어떤 행위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까지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구체적 위헌범의 경우에는 현실적 위험이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자, 침해범의 경우는 법익의 침해라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범의 경우는 행위만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또 결과가 있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연관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형법에서는 인과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이 결과범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는 검사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됩니까?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이 결과는 형법상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항의만 남죠. 항의만 남는다면 이론적으로 미수가 됩니다만 만약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입법자들은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피해가기 위해서 입법자들이 최근에는 추상적 위헌범의 입법을 즐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으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 위헌범은 행위만 가지고 제가 되죠. 결과를 요구하지 않죠.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무엇에 대한 입증의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까?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검사의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하지 않았을지라도 입증 못할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할 필요도 없고 또 안 했을지라도 행위만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범죄가 완성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범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추상적 위헌범이고, 자, 쉽게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형벌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형벌권 확장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확장된 형벌권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으로 범죄를 규정해버리면 그만큼 가벌성이 확장되고 국가 형벌권이 남용될 위험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기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추상적 위헌범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뭡니까?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만 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익이 침해됐습니까? 침해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익도 침해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한다. 뭔가 좀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만큼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고 형벌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추상적 위헌범 형식의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형법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 추상적 위헌범의 확장을 추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벌성이 확장되고 이 확장된 그 가벌성의 형벌권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장적 기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위헌형법 4조가 된다는 거 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또 침해범 이 내용은 또 잠시 이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중요한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봅시다. 우리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기도 전에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그 제목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죄는 뭡니까? 범죄를 말합니다. 죄는 이제 범죄를 말하고, 형은 뭐 당연히 형벌을 말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법정. 뭡니까? 법으로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범죄는 어떤 행위입니까? 범죄는 어떤 행위죠? 처벌되는 행위죠. 그 처벌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가벌성이 인정된다 또는 가벌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범죄는 가벌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벌성이 인정되는 범죄인가 아닌가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보통 이렇게 풀었죠. 가벌성의 유무를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가벌성의 유무. 그래서 범죄로 규정하면은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가벌성이 부정되는 거죠. 이거 전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는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겠죠. 범죄인 경우를 법으로 정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범죄인가를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벌도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형벌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 형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인지 무슨 아니면 벌금인지 형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해야 되고, 또 종류만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도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정도. 그래서 뭐 6년 이하의 징역인지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인지 이런 식으로 그 형벌의 범위죠. 이 범위도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더 정확히 정해본다면,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설명된 게 다 나와 있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는가,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어떤 범위, 이 범위는 바로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원칙.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포예르바라는 학자는 어떻게 표현했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떤 행위를 법률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반사회성이 큰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범죄가 아니란 말은 뭡니까? 아무리 반사회성이 클지라도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가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 국가는 그에 대해서 형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가 형벌권을 통제하고 규제하자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무슨 말입니까? 형벌의 종류와 정도도 법에 정해야 되고, 따라서 아무리 범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를 벗어난, 그걸 초과한 과도한 처벌은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죄형법정주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라고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라도 결의하셔야 되는, 그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 죄형법정주의 위반되는 법률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왜 무효가 되죠? 위헌이기 때문에요. 자, 이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상의 원칙이긴 하지만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 13조 1항과 12조 1항에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반되니까 이 죄형법정주의 위반된 법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정주의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동시에 헌법상의 원칙도 된다는 거,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헌법에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29조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한다. 여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한다. 뭡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가벌성의 이유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한다. 뭡니까? 형벌의 종류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요걸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위헌이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병행해 봅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자, 이 조항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역시 무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징역에 처한다. 자, 형벌의 종류는 정했는데 징역의 범위를 정했습니까? 정하지 않았죠. 그냥 징역에 처한다고 했지, 이게 6년 이하인지 10년 이하인지 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를 정하지 못했어요. 역시 이것도 형벌의 범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 329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하의 징역, 뭡니까? 징역이란 형벌의 종류도 정했고 6년 이하란 범위도 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란 형벌의 종류도 정했고 1,000만 원 이하라고 범위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은 유효한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정한다는 것은 형벌의 종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까지도 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인데, 왜 이걸 법으로 정해야 되죠? 왜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어떤 행위를 범죄를 할 것인가? 그냥 검찰이라든가 경찰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죄와 형을 법으로 명백하게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제멋대로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거나 기분 나쁘면 너 범죄야, 너 교도소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형을 무엇이 범죄가 될 것이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어떤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성문의 법률로 명백하게 정하고 이 법에 의해서 국가 형벌권 남용을 통제하고, 자, 그럼으로써 이 남용된 형벌권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죄형법 정지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법의 기능 가운데서 어제 보장적 기능을 봤는데 이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형사 입법에 의한 정형화였죠.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죄형법 정지죠. 형사 입법이 뭡니까? 무엇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어떤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법으로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죄형법 정지입니다. 그래서 죄형법 정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 정지는 국가한테 어떤 형벌권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보다는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위한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죄형법 정지는 국가 편입니까? 국민 편입니까? 국민 편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에 대해서 야, 너 형벌권 남용하지 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법에 정해진 대로 형벌권을 행사해야지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 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통제하고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형벌권을 부여하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 편에 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 편이다 하는 거. 또 최근에 이 죄형법 정지의 그 기능 가운데 또 하나서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도 잠시 이따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은 뭐냐? 쉽게 말하면 준법 의식의 강화를 통한 법조세의 안정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죄형법 정지 뭡니까?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하자는 거죠. 자, 법으로 정해서 국민들한테 공포를 하자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법전을 딱 읽어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죄가 되는군.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준법 의식의 강화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뭡니까? 그건 안 돼란 생각하게 되죠. 안 돼 하면서 뭡니까? 훔치지 않겠죠. 뭡니까?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준법 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죠. 자, 자발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법 절차는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해서 이 법으로 정한 것을 국민한테 알려서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죄형법 정지 기능을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죄형법 정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라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형법 정지는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도리어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거, 국가 편에선 원칙이 아니라 국민 편에선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죄형법 정지의 연혁과 사정적 배경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죄형법 정지의 연혁, 기원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 현재 다수계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의 대헌장, 자, 마그나 카르타에서, 죄형법 정지의 어떤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럼 마그나 카르타가 과연 그 죄형법 정지의 기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 죄형법 정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밑에 참고사항 보시면 마그나 카르타 내용이 일부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의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재단박탈, 추방, 투옥되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보세요.
동등한 신문을 가지고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 처벌되지 아니한다. 무엇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입니까?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럼 마그나카르타가 어떤 실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절차 쪽에 가깝죠. 그래서 적법한 재판이란 절차, 국법에 의한 재판이란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형법정지는 무엇과 무엇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까? 죄와 형이죠. 자, 이 죄와 형은 실체입니까? 절차입니까? 자, 우리가 어제 실체라는 문제를 말을 공부했는데 실체는 뭡니까? 재판의 대상을 말했고 이 재판의 대상은 뭐였죠? 바로 범죄인가 아닌가. 즉 범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어떤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 형벌의 문제였죠. 결국 실체는 죄와 형, 범죄와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그나카르타를 보니까 무엇이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기보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 마그나카르타가 죄형법정지의 기원이 아니라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마그나카르타의 내용을 어떤 절차를 통한 보장을 의미하고 있지 실체를 통한 보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그나카르타가 최근에는 죄형법정지의 기원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어떤 견해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죄형법정지는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인데 어떤 방식으로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는 원칙이냐 그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절차입니까? 아니죠. 실체죠. 실체. 그렇죠? 죄와 형이란 실체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형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 여러 가지 파생적 원칙들이 실체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형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형법정지는 실체법인 형법상의 원칙이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형법정지의 여러 파생적 원칙들은 실체법인 형법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형법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죄형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을 말하는 것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현재 죄형법정지의 어떤 개념하고 본질하고 연역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 누구 편이다? 국가 편이다? 아니죠. 국민 편이다. 자, 국민 편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이건 실체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지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죄형법정지 사상적 배경으로서는 보통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삼권 분립론이고 또 두 번째가 심리 강제설에 대한 학설입니다. 삼권 분립론 이게 뭐 잘 아는 학설이죠. 몽테스키웨의 주장인데 이것이 왜 죄형법정지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몽테스키웨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프랑스는 일단 이제 국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삼권이 분립된 것처럼 보여지긴 한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법원들은 이제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법관들을 누가 임명했느냐? 국왕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은 국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고 자 그래서 국왕에 의해서 귀족 신분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권과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관들이 누리는 이 부와 명예와 특권들은 누가 준 겁니까? 국왕이 준 거죠. 그럼 법관들은 누구 편에 서서 재판을 할까요? 당연히 국왕 편에 서서 재판하게 되죠. 그럼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편파적인 재판이 될 것이고 이 법관들은 무조건 국왕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국왕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몽테스키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겁니다. 이걸 직시해서 이거 안 되겠다. 국왕과 법관 사이의 이러한 유착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뭘 주장했느냐. 삼권 분립론을 주장한 겁니다. 즉 법관은 국왕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니까 의회는 뭘 제정해야 됩니까? 법을 제정해야죠. 그럼 무슨 법입니까?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는가를 법에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종류와 어떤 범위의 형벌을 가할 것인가도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관들은 뭡니까? 국왕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재판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회가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인가를 법으로 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죄형법 정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과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법관들이 국왕의 뜻이 아니라 의회의 의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형벌인가 법에 의해서 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형법 정리의 사상적 배경이 하나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포에르바가 주장한 심리 강제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좀 재미있는 학설이에요. 이 포에르바는 학자는 범죄 예방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학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회를 지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내는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하나 발견을 해냈어요. 완벽한 방법. 그게 뭐냐? 모든 국민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면은 절대로 범죄를 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죠? 대단한 방법 아닙니까?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성이 없죠.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든 국민들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둔다는 물리적 강제에 의해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물리적 방법은 범죄를 예방할 수 없고, 그럼 어떤 식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심리적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포에르바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주 합리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이해타산의 밝은 사람으로 인간을 파악했습니다. 인간은 이해타산이 아주 밝은 합리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 인간이긴 한데 이해타산 쪽에 아주 가까운 아주 경제적인 그런 측면의 사람으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자,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는 범죄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범죄로 인한 손해가 뭡니까? 형벌이죠. 그렇죠? 자, 이런 일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있어야만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문제는 가반대에 1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직장 동료 을한테는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빌려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때 갑은 훔치고 싶겠죠. 훔치고 싶을 겁니다. 이때 갑이 훔친다는 절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자, 절도라는 범죄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절도죄로 체포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한번 가정해봅시다. 자, 절도죄에 대한 벌금형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절도로 인한 이익은 100만 원인데, 절도로 인한 손해는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는 범죄로 인한 손해가 10배나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손해가 더 큰데 범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포에르바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는 범죄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 범죄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존재해야 됩니까? 죄와 형이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절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미리 정해져야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손해가 더 크네 하면서 범죄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죄와 형이 미리 정해질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주행법정지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행법정지 현재의 의의를 보기로 합시다. 이 삼권분립론과 이제 심리강제설이 주행법정지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론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첫째, 삼권분립론을 이 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의 뜻이 아니라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서 법관들은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도구, 그런 거로 파악했던 것이 몽테스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법 해석에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특별 예방에 소홀해진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특별 예방에 소홀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심리 강제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형벌의 본질을 일반 예방으로만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한계가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합리적이면서 아주 공리적이면서 이성적 인간으로 파악했는데 그러나 모든 범죄자들이 아주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이성적이면서 충동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리 강제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죄형법정주의가 이제 그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혁명이 개시되기 전까지 인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농촌사회 내지 목축사회였죠. 그렇죠? 그래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양길러서 먹고 사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아주 한가하면서 목가적인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농촌의 농부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전부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농촌의 농부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뭡니까? 이 도시에는 거대한 빈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 거대한 빈민가, 여기서 이제 온갖 범죄, 정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범죄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제 형법의 역사를 좀 읽어보면요, 인류가 최근에 너무 나빠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전까지 인류가 알았던 범죄는 별게 몇 개 없었습니다. 일단 살인, 그죠? 상해, 폭행, 이건 기본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단점에서는 절도, 강도, 그 정도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저 반란, 이런 거,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죄, 이 산업혁명 이전의 그 형법전을 보면요, 사기에 대한 개념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인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전부 순박하고 전부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기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 횡령죄, 배임죄 이거 아예 개념조차 없어요. 횡령과 배임 뭐냐면 횡령과 배임 우리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횡령죄와 배임죄는 배신성을 본질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것은 어떤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진짜 해먹은 것이고 배임죄는 어떤 사물을 믿고 맡겼는데 역시 또 잘못 처리해버린 겁니다. 또 배신당한 거죠. 횡령과 배임은 배신성을 본질을 범죄인데 그것이 산업혁명 이전에 중세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전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그런 범죄들입니다. 저도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 공부라는 게 나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1일날 한 번 나오고 15일에 한 번 나오는데, 제가 판례 공부를 보면서 이제 항상 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대법원 판례 가운데, 형사 판례 가운데서 횡령죄와 배임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 가운데, 매달 나오는 형사 판례 가운데, 절반 정도는 횡령죄, 배임죄 판례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사회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령, 그 사람을 내가 믿었어요. 믿고 돈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해먹었어요. 배신당한 거죠. 또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맡겼는데 역시 또 배신해버렸습니다. 이게 배임죄죠.
이에 대한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씁쓸하죠? 씁쓸하죠? 어쨌든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가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가 격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격증하니까 일단은 무엇이 관심이 하느냐?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통제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 그건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겨지고 이 격정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부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형법정지는 국가형벌권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그 남용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원칙이었죠. 그러나 형벌권을 이제는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가 거추장스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그 신파라는 형법학자가 등장하면서 사회 방위라는 걸 강조했어요. 상해 방위를 강조하면서 이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중시했고 이 보장적 기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죄형법 정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완화시켰다는 거죠. 죄형법을 완화시켰고 또 이것이 그 2차 대전을 전에 그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에 의해서 죄형법 정지가 완전히 폐기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 형법이나 나치 독일 형법을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국가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를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뭡니까? 죄형법 정지를 완전히 폐기해버린 거죠. 극단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치 시대 그 형벌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 같은 거 우리가 이야기라든가 역사라든가 영화 등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인자가 10만 명, 100만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국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형벌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보다 국가가 더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형법은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죄형법 정지는 결국 형법 해석의 지도 원리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전을 앞으로 해석할 때 이 죄형법 정지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처벌하고 싶을지라도 법에 규정이 없다면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지 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국가 형벌권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견제하자는 게 죄형법 정지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바로 죄형법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죄형법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사상적 배경은 뭘까요? 자, 지금도 삼권 분립론일까요? 지금도 심리 강제설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도 법관들을 국왕,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법권의 독립은 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떤 국왕, 행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론이 현대에 있어서의 죄형법 정지의 사상적 배경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심리 강제설도 한때 학설이었을 뿐이지 현대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 백서라는 게 이제 검찰청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요. 저기 2003년도 범죄 백서를 보니까 그 당시 범죄자들의 범죄 동기 가운데 60% 정도가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범인들이 이성적 고려에 의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개가 충동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적 인간, 함적 인간을 전제하는 심리 강제설이 현대에 있어도 우리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현대적인 죄형법 정지는 삼권 분립론도 아니고 심리 강제설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 이론적,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 국가 원래입니다. 자, 이 죄형법 정지 뭡니까? 죄와 형을 법으로 정하자. 그건 뭡니까?
바로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죄와 형을 판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이 법치국가 원리가 형법에 반영된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삼권 분리론도 아니고 심리강생설도 아니고 바로 법치국가 원리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치국가 원리, 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 법에 의한 지배. 자, 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죠? 국민의 신뢰 이익의 보호입니다. 자,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거죠. 법으로 하자. 자, 법으로 정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국민한테 알리니까 국민들은 어떤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까? 그 법을 보고 아, 이게 범죄구나. 또 이건 범죄가 아니구나. 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법에 정해진 행위를 했을 때만 처벌받으니까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안 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렇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법에 정해진 행위가 아니라면 법의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에 정해진 건 처벌되지만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신뢰 이익을 보호하자는 게 바로 법치국가 원리입니다. 법을 신뢰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자는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가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뢰 이익 보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이 법치국가 원리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있고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있듯이 이에 따라 죄형법정주의도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하고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로 나눠집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데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정의됩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인데 이게 왜 형식적이냐?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법이라는 형식만 취하면 되지 그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국회에서 이제 그 형법전이 이제 개정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그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되는가 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칭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신설했어요. 칭찬죄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타인을 칭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칭찬죄라는 걸 신설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첫째, 가벌성의 의무를 명백히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정했죠. 공연히 타인을 칭찬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명백하게 정했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백하게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정했죠. 1년 이하의 징역. 자, 징역이란 형벌의 종류 정했고 1년 이하란 형벌의 범위도 정했죠. 그래서 어쨌건 외관상으로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에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이죠. 근데 이 조문이 지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칭찬하는 걸 처벌하는 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까? 아니죠. 도리어 형벌권의 남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도리어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타인을 칭찬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게 함으로써 형벌권의 확장이라는 죄형법정의 기본 원칙과는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죄형법정지는 형식적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고 정의합니다. 자, 뭐가 붙었습니까? 적정한. 자, 이 적정한이 수식하는 것은 뭡니까?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법률의 내용이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자, 법이라는 형식만 갖춰서 안 되고, 그 법의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이 적정합니까? 이건 바로, 우리 헌법상 최고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더, 그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되고 정의의 이념에 합치하는 내용의 법률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의 적정성까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질적 관점에서 이 칭찬죄를 검토해 봅시다. 자, 가벌성의 유무도 명백하게 법으로 정했고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명백하게 법으로 정했지만 그 내용이 적정합니까? 적정하지 않죠. 칭찬하는 걸 왜 처벌해요? 비난하는 걸 처벌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칭찬하는 걸 왜 처벌합니까? 뭡니까? 법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도리어 침해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칭찬죄라는 규정은 뭡니까?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고 위헌이죠. 위헌이니까 그 법률 조문은 무효가 됩니다. 칭찬해도 괜찮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조문이 있을 자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실적 의미의 죄형법정지이고 이런 실적 의미의 죄형법정지에서 파생될 원칙이 뭐냐?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적정성의 원칙. 즉 법의 내용을 적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은 누가 만들죠? 입법자들이 만들죠. 입법자들이 만들죠. 그렇죠? 자, 이 몽테스키우는 누구에 의한 형벌과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론을 제창했습니까? 법관에 의한 형벌과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론을 제창했는데, 근데 이 실적임의 죄형법정지는 초점이, 타겟이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법관입니까? 아니죠. 법의 내용을 만드는 입법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형법정지의 초점이 초기에는 법의 해석자인 사법부, 법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현대에 와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되니까 그 초점이 입법자한테 옮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지고 입법자들이 법의 내용이 적정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 어떤 그 초점이 사법부 쪽에서 입법부 쪽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 타겟이 이동됐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사법부가 죄형법정지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인정되면서 범위가 확장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 죄형법정지에 대한 어떤 서론적 내용들을 봤는데요. 이제 파생적인 여러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적 원칙으로서 보통 이제 5가지 정도를 거론하는데요. 그건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하나씩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